일단 취임 1년 축하드리고요. 우선 지금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지금 이슈들은 너무 많은데 상대적으로 좀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다는 평가를 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또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지지율이 50%를 확실하게 넘기면 좋겠지만, 정치의 현실은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봐 주실 점은, 지난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대선에서 진 정치 세력이 집권 세력보다 높았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뭐 지지율이 조사 기간마다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난 시기에 집권 세력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저희가 자부할 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대에 맞춰서 좀 더 치열하게 정권을 견제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서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SBS의 한서영 기자. 소속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 우선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모두 발언에서 반가웠던 것이 대표님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언급이 없었던 점에서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그 기자간담회 때 어떤 말씀하셨는지 쭉 봤더니 최근이었던 2월 23일에 뭐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 1월 30일에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 지난해 10월에 단 한 푼의 이익 취한 바 없다. 대표가 말씀하시고 언론이 다룬 대부분의 내용이 대표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 내용으로 좀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당원이 200만 명이 넘고 야당이지만 의석수 제1당 대표 기자간담회 자리마다 사법 리스크가 주요하게 다뤄진 점에 대해서 좀 사당화가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한 의원님이 SNS에 미래도 유능함도 혁신도 통합도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지적하는 정부 여당의 실정을 견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면모 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집권 정부 여당이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제안하고 또 제시하고 또 그에 대해서 견제, 비판, 협력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데, 지금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야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당이 발목 잡게 하는 그런 해괴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정부 여당은 국가 권력을 통째로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민생의 개선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는 국가 권력을 오로지 권력의 보위,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파괴, 그리고 자기 정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야당이 끊임없이 법안을 내고 민생 추경을 제안하지만 법사위를 이용해서 또는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해서 강력하게 이를 저지하고 있는 여야가 뒤바뀐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민주당은 민생 중심, 국민 중심으로 끊임없이 대안을 내고
정부의 이 폭력적 지배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서만도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한 개의 지방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기도청에는 일회성 압수수색이 아니라 23일간 아예 출장소를 차려놓고 전 공문들을 뒤져서 무려 6만 7천 건의 문서들을 압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전화조사, 소환조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 왜 공격당하느냐라고 한다면 대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목표로 해서 정치적 공세를 벌이는 것을 가지고 왜 정치적 공세를 당하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KBS의 최유경 기자. 소속을 다시 한번 좀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BS 최유경입니다. 내년 총선 전략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요새 당내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재명만으로는 안 되지만 이재명 없이도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이 표현에 대표님은 좀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런 분석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만약 이재명만으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서 생각해 본다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확장적 리더십이나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총선의 전략도 전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얼마만큼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느냐라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총선은 특히 이번 총선은 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 폭력, 억압, 그리고 퇴행을 저지하느냐, 심화시키느냐가 결정되는 분수령 같은 선거입니다. 지금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우리 민주당이 맞기 때문에 제도,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는 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 선거에서 법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지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후퇴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망가질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퇴행을 막고 또 대한민국의 전진을 담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단 한 석이라도 이겨야 합니다. 그 길에 우리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분담해서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 있으면 되고 누가 없으면 안 되고 라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고양이 손까지 빌리는 심정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으로 밀실 논의로 그 나라의 정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행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국민이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넓게 판을 벌리고 포용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검찰 조사 관련해서 출석 조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식하는 게 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식 기간 중에 혹시 검찰 출석에 응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 이제 그 무기한 단식 이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단식을 그만두는 조건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조건들을 수용하면 단식을 그만둘 수 있는지 단식 출구 전략도 좀 궁금하고요. 또 다름이 아니라 이제 대표님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제 붙여질 수밖에 없는데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에게 이제 가결을 요청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식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겪고 계신 그 절망감 또 현실적 어려움들 이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아파할 때 병원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슬픔을 겪을 때 그 슬픔은 어쩔 수 없으니 견뎌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두운 뒷골목에서 빚에 쪼들리고 생계가 어렵고 미래가 암울해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심지어 그를 실행하는 일조차 부지기수로 발생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을 대리하는 것임에도 그 주권자인 국민들의 삶에 무감각하고 외면하고 또는 방치하고 심지어 악화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에 슬픔에 좌절에 함께하겠다는 뜻입니다. 체포동의안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은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소설을 가지고 특별한 지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을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백현동 식품연구원 대통령이 2차례나 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공문으로 저희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식품연구원을 콕 집어서 도시계획규제 해제해라. 용도 변경해서 팔게 해라. 이렇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시하고 그걸 국가, 국토부, 행안부, 지역발전위원회 온갖 기관들이 나서서 요구한 것 여러분 문서로 확인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행정기관이 돈 버는 데입니까? 개발 허가 내주면 그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개발 사업이익 환수하라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 본 일인데 백현동에서 부지의 23%나 R&D 부지로 무상양려 받아서 개발 이익을 환수했는데 그거 말고 개발 사업하는 그 사업에 지분 참여해서 사업 이익을 더 나눠받지 못했으니 배임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검찰은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만 예외입니다. 공흥지구 그냥 허가해주고 단 한 푼도 환수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배임입니까? 부산 LCT는 단 한 푼도 회수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입도로까지 내주지 않았습니까? 1,000억씩 들여서. 배임입니까?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비 500만 불, 방북 비용 3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데 여러분 쌍방울은 그러면 한 푼도 안 내고 북한하고 대북사업 합의서 써서 주가 부양하고 이익 얻었습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냥 방북해서 사진 한번 찍겠다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믿을 수 없는 사업가를 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인데 수십억 대신 내라고 부탁하고 또 그 사람이 뭘 믿고 수십억, 100억 이렇게 대신 내준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런 걸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다고요? 그런 과정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의 장윤희 기자라고 합니다. 취임 1주년 축하드리고요. 어제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부결돼서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있고 어제 윤리특위 민주당 위원들께서 당 지도부와 좀 논의를 한 결과라고도 좀 빼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혹시 어떤 의견을 전달한 게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번 김남국 의원 부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언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고 또 행동해야 된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윤리특위 그리고 국회의 처분 문제는 각각의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회 각 위원회와 국회의 총의에 맡기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제가 한번 이쪽으로 좀 한 번도 안 가서 이쪽 한번 가겠습니다. 그 뉴스핌의 윤채영 기자죠? 예, 소속과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뉴스핌의 윤채영 기자라고 합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표님의 평가가 궁금하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누구시라고 그랬죠? 윤채영 뉴스핌의 윤채영입니다. 윤채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1년 6개월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대표로 취임하면서 진심으로 소망했던 바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기준에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정권으로 대통령으로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점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은 이 국가 역량을 국리, 민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유지, 사적 이익, 그리고 반대 세력의 제거, 탄압에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 어려운 민생의 현안입니다. 현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념입니까? 진영입니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정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자유롭게 결정할 일이다. 못 사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고 무한 경쟁을 통해서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더 가져도 된다. 이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참으로 내용이 다양합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방종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균형과 기회 평등 속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몇 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 수출 산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납품받지 않는 게 세계적 추세가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들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책도 없습니다. 오히려 화석연료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까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의 지원 예산을 대대적으로 줄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소비 역량이 줄어들고 내수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제학의 초보입니다. 그런데도 건전재정 노래를 부르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아껴야 한다라고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은 대다수 서민 대중에게 전가되지 않습니까? 지역화폐 예산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화폐 예산은 사실 뭐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골목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소득 재분배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경험해본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정책인데 굳이 이 예산을 100% 삭감하겠다는 것은 서민에 대한 고려는 없이 카드 회사나 대형 유통재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의 다름 아닙니다. 점점 골목 상권이 어려워지겠지요. 모르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자원부국도 아닌 수출, 기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리면 앞으로 우리 산업의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박정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가 어려웠는데 국내에서 돈을 조달할 길이 없어서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했습니다. 차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국내에서 충분히 자본을 동원해서 재생에너지나 또 미래 산업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거기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 꼭 해야 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이거는 저는 무능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략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어떻게 이 정도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1년여가 지나는 동안에 윤석열 정권이 한 일이라고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야당을 파괴하고 반대 세력을 적대시하고 민방위 부활하고 이념전쟁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소수 정치적 집단의 이익만 추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가지고는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이 너무 커집니다. 국가의 미래가 훼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항쟁이 필요할 때 그리고 이 폭주와 퇴행을 멈추게 하기 위한 실천을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님, 그 시간이 다 돼서 한 분 정도만 더 봐도 네. 될까요? 한 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한 번도 제가 질을 안 줬던 분 같은데 아이뉴스의 박정민 기자. 네. 이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뉴스 24 박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뭐 검찰이 예정대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은 대표님께서 뭐 지금도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계속 재판 절차가 예상이 되는데
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게 대표님께서는 재판에서 다 승소할 자신이 있으신지 그거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기소당하면 무죄가 나더라도 몇 년 동안 싸우느라고 인생이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기소당한 게 크게는 세 가지지만 개별적으로 나눠보면 한 10건쯤 됩니다. 일을 못하게 하자, 괴롭히자, 고통을 주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경쟁인데 상대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지는 것이죠. 상대가 우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 분열을 획책하고 또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고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이야말로 국가폭력이죠. 그러나 이 국가폭력조차도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과제입니다. 공격한다고, 고통을 가한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라는 투지로 끝내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